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6관 제3편 부동산 정책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제목이 부동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국토 이용의 비효율화, 거래 질서 문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가지는 특성, 악화 성향이 있더라.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나빠지더라. 그 다음 비가역성, 일단 악화가 시작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곤란하더라. 지속성, 한번 발생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복합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더라. 그 다음 해결 수단의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 금융, 재정,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 자, 토지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토지 자체의 부정성으로 인한 부족 문제,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땅값이 너무 높아지는 집가고 문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로 필요주택수는 총 가구수에다가 필요한 빈집수, 공가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총 가구수에다가 갈로 열고 1% 적정 공가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정 공가율, 즉 적정한 빈집수, 주택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거주 이외의 주택이 필요하고, 실거주 이외의 주택이 가구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게 적정 공가율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 공가의 종류가 한 4가지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마찰적 공가, 용어의 정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공가 현상, 나가는 집이 금방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 또한 빈집이 되겠고, 그 다음 통계적 공가, 만약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면 3분의 2 정도 지었을 때 완성주택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공가로는 별장이라든지 또는 여가주택,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할 때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집이 생기므로 그것도 공가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기주택 또는 방치주택, 시골의 빈집 요새 도시로 다 이사를 가가 쓰지 않는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 포함하여 공가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질적주택 문제는 저소득으로 인해서 주택 부담 능력, 즉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 일단 양적 문제가 해결돼야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소득 분배의 측정 수단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 요 식을 꼭 암기하셔야 될 텐데, 분모의 상위 20% 계층의 소득 합계분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합계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학개론에서는 분수가 나오면 궁금한 것이 분자라고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상위 소득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그래서 분자가 하위인데 단지 퍼센트가 좀 다르죠. 상위 20%의 소득 합계분의 하위 40%의 소득 합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보면 만약에 2가 된다면 40%니까 20%의 2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균등한 것이고, 근데 하위 40%의 소득이 아예 없다면 완전히 불균등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하위 40%의 소득이 커지면, 즉 분자가 커지면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로렌츠 곡선을 보겠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 세로축에는 소득을 누계시키고, 소득 누계, 소득 누계 100% 점을 이 점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가로축에 인구 누적이 되겠습니다. 인구 누적, 이 지점이 100% 되는 점.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이어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요게 완전 균등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렌츠 곡선은 아무래도 소득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아래 처지게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로렌츠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마치 초승달 같이 생긴 요 부분이 불균등한 면적, 불균등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놓고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해지는 거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위계수는 요 삼각형 면적분의 요 삼각형에서 로렌츠 곡선과 이 완전균등선 사이의 요 부분 불균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균등 면적이 넓어질수록 즉 분자가 커질수록 진위계수가 커지게 되므로 진위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균등하다는 것을 뜻하고 진위계수가 작아지면 균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불균등 면적이 존재하지 않아 분자가 0이 돼서 진위계수가 0이 되면 완전 균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이면 불균등 면적이 이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하므로 1이면 완전 불균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면 완전 불균등, 0에 가까울수록 균등,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균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슈바베 지수를 보겠습니다. 가구의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그것을 생계비분의 주거비 100분율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슈바베 법칙.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거비 지출 또한 증가하지만 생계비 총액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더라. 즉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슈바베 지수는 감소한다는 법칙. 그것이 슈바베 법칙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층은 슈바베 지수가 낮고, 즉 주거비 지출이 작고, 저소득층은 슈바베 지수가 높고, 즉 주거비 지출이 많으므로 주택 부담 능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I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분모의 소득, 그 다음에 분자의 주택 가격, 크다면 주택 가격이 높아지므로 주택 부담 능력이 작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RIR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클수록 임대료 부담이 커진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슈바베 지수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며,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뭔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형평성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높인다. 자, 정부의 정책은 너무 효율성만 추구할 수도 없고, 효율성만 추구하게 되면 또 소득 불균등에 따른 여러 가지 재문제의 발생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같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정치적인 이유로서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 전체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고, 효율성은 경제적 이유로서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데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아주 좋겠지요. 그래서 우선 직접 개입한다는 게 뭐냐?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로 직접 참여한다. 그런 측면에서 뒤쪽에 어차피 나오겠지만 토지은행 제도, 공영개발, 토지 수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접 개입은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인데 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토지 행정상 지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로는 사적 주체의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지구제, 우리나라도 실시하고 있죠. 개발권 양도제, 이것은 미국의 제도인데 옆에 참고해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타 건축 규제, 당연히 우리나라 요거는 시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장 실패를 하느냐? 시장기구가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은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이란 독과점 시장, 부동산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되면 가소 생산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또 설비가 남아돌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돼서 시장 실패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어떤 집적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비용이 체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래서 또 독점이 되면 가소 생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발생시키므로 시장 실패가 된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 그 외부 효과는 정의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불하지 않아 시장 실패를 이야기한다. 그 옆에 참고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외부 효과에서는 외부 불경제뿐만이 아니고 외부 경제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는 사적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를 말합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소비자가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키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재화와 다른 것. 그 예로 나오가 있는 게 국방, 치안, 소방, 공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이제 대두됐을 때 역선택이라는 말이 용어가 생겨난 것은 보험업종에서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화재보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화재를 발생할 확률이 낮은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회사의 이윤이 보장될 텐데, 또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수요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상품을 팔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화재 위험이 높은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화재보험을 선택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오히려 불이 나도 또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 관리를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모럴 해저드 또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 점에서 공급자는 역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수요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참고를 같이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 하는데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자,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전제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고 개발권을 상실함으로써 있는 우발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미국의 뉴욕에서 도심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발 지역에서
지금 허용되는 개발 어떤 공간의 어떤 건물의 높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발 지역에서 건물의 높이 규정이 이 정도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 보존 지역에서는 어차피 보존해야 되니까 개발 지역보다는 또 높이가 더 제한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존 지역에서는 또 이만큼의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 요만큼의 어떤 우발 손실을 개발 지역 사람들한테 개발 가능성을 더 높여줌으로써 보상받자, 취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소유자는 우선 지금 제한되어 있는 이 높이보다 더 높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보존 지역에서 손해보고 있는 이 부분을 보상금을 주고 사서 다시 개발 지역의 높이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보시면 개발 지역에서 공중 공간 이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이 필요할 때 보존 지역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여 개발을 허용한다. 개발 지역으로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보존 지역의 손실을 보상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더라.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논의는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객관식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자, 외부 경제, 정의 외부 효과, 주로 외부 경제라고 하죠. 정의 외부 효과. 굳이 작게 예를 들면 어떤 과수원 지역 옆에 양봉업자가 와주면 아무래도 수분이 잘 되어 갖고 가수원 쪽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텐데, 실제 가수원 주인은 그 꿀벌 주인한테 비용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주지 않고서 제3자인 가수원 업자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 주로 이럴 때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좀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 외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 외자 유치로 인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근데 그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그 지역 산업 전체에 어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외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경제 효과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옆쪽에 부의 외부 효과, 즉 마이너스 개념인데, 만약에 어떤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이 특정 입지에 위치해가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치르는 비용은 아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를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채찍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면은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공급 곡선을 우하향시켜 즉 공급량을 늘려야 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떤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어서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어 주어 생산 확대 효과를 우선 유도할 수 있겠고, 외부 불경제는 여러 가지 오히려 벌금을 매긴다든지 해서 지금의 생산 수준보다는 줄여줘서 즉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외부 경제는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생산량을 줄인다.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협상에 의한 해결 제시,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어떤 재산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부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뭐 업으로 강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쪽에 공장이 위치한다면은 그 맑은 물을 가지는 어떤 그것을 권리라고 권리라고 본다면 만약에 오염이 되었을 때는 권리에 따른 보상을 오염을 유발한 업체에게 물림으로써 정부가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시장에 정부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코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 실패에 정부가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개입해서 더한 실패를 가져올 때, 즉 시장 실패의 효과를 더 확대시킬 때, 더 악화시키거나 확대시킬 때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지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하는데 이유는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개입했을 때 또는 관료조의 비효율성으로 실제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탁상 행정에 그칠 때 실제와 그 효과가 실제에 바로 적용되지 못할 때 또는 선거 등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면 실제 문제를 더욱더 확대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공개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에서 또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다루게 될 텐데 우리나라 지역은 크게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보호지역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지구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법률에 의해 통제하는 제도. 즉 지역지구를 도시지역이다 또는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나누므로써 거기에 적용하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달리하여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 취지입니다. 우선 목적으로는 부의 외부 효과, 즉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집적 이익의 증대, 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원활한 토지 공급, 토지 활용의 세대 간 형평성 유지. 자, 경제적 효과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는 만약에 용도 지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주거 생활의 어떤 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 지구가 설정됨으로써 만약에 그 도시 지역을 보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함으로써 주거지에는 집만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주거지의 쾌적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쾌적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주거지에 대한 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될 텐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주거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토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미리 갖고 있음으로써 이득을 보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이것은 사전적 독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그 택지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존의 건설업자는 설비를 확장할 것이고 또 신규 건축회사가 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면 단순히 가격이 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어디만큼 내려가느냐 그것은 물론 정상이윤 발생하는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중간에 그림에서 만일
뭐 건축회사 또는 뭐 택지 공급을 하는 업이 비용 증가 산업에 해당된다면, 비용 증가 산업에 하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이므로 균형량은 증가할 것이다. 지금 그림에 A에서 이루어지는 접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비용이 고정산업이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균형량은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비용 감소 산업에 해당되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균형량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C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 자, 지역지구제를 하게 되면 얼만큼 좋은가? 각 지역마다 허용되는 용도를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토지 용도의 결정과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집을 짓고, 상업지에는 상가를 짓고, 공업지에는 공장을 짓고,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용하다. 문제는, 한계는 기존 소유자에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즉,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설정이 되면 주거지의 쾌적성이 높아지므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게 된다. 사전적 독점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지분 가격이 이미 반영되므로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안 된다. 네. 우리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문제 삼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닙니다. 기존에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올라간 집값을 지불하고 돌았기 때문에 실제 초과 이윤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해가 땅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이미 한 지역으로 고정시켜 놔버리면 도시의 어떤 확장이나 개발이 한동안은 신축성 없이 용도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순간만큼은 현재 어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너무 계획을 너무 과잉으로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용도 지역 지구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나 공사 등이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비축하였다가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주는 제도. 장점은 공공시설 용지를 적시에 제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미리 확보해둔 목적 자체가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므로 양도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사유재산 침해 정도가 낮다.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후 매각을 통해서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단점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되고, 또 매입해둔 땅이 실제 사용될 때까지 또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매입했다라는 정보가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또 매입지 옆에 지역에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념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 이익 환수 제도하고 토지 공개념을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심각한 투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말에 정부에서는 토지는 공공재의 하나다. 이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발 환수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현재는 개발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제도만 남아있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에 관한 법률은 뭐 과잉 금지를 위배했다 또는 뭐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했다 하여 지금은 현재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제줄에 나오는 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법은 뭐 굳이 없어진 법입니다만 상한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6대 도시에서 한 200평 제곱미터 단위로 보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과세한 것이 되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쓰지 않는 땅, 놀고 있는 땅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놀고 있는 땅의 땅값 상승분의 한 50% 정도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했던 제도인데 이것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공개념에서 실시하고 있는 3법 중에 남아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만 남아있습니다. 자, 우선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잠시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용어가 거창한데 개발함에 따라 지가 상승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서는 환수 방법으로는 직접 부과하는 게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기타 개발 이익금, 감보율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지를 하게 되면 전에 갖고 있는 땅보다 새로 받는 땅이 그 개발 사업을 실행하면서 비용하는 어떤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 받는 토지가 환지했을 경우 줄어드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보율은 실제 땅은 줄어들지만 개발 이후에 땅값이 상승되기가 충분히 보전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는 땅값이 올랐으므로 새로 지급받는 땅을 줄여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수단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처음 취득할 때보다 나중에 매각할 때 실제 그 땅값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그때 자본이득세로서 이제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매각 시에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도시 개발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땅 소유자들에게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간주취득세라는 것은 개발지에 포함되면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뀔 것인데 그것은 지목 변경을 해가 새로운 지목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간주취득. 실제로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목을 바꾼 적이 없지만 개발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 간주하여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우리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보면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민법 212조에 보면 개인의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있고 토지 공개념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한 즉 제한되어 있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런 토지 공개념을 개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그 소유 관련으로서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나오는데
뭐 실질적인 농지 소유 상한제 뭐 5만 제곱미터 이상 가지지 마라. 그는 2002년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 소유 상한제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인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가져라. 또는 농사를 8년 이상 짓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 땅을 팔고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1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가져라. 또 한 가지로는 주말 영농 체험을 위해서 땅을 소유하는 비농촌 거주자에게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해라. 이 정도의 아직 농지 소유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그래서 또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세금으로서 땅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는 좀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 관련으로는 실명제, 그 다음 실거래가 신고제, 거민계약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우리가 중개사가 실제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개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관련으로서는 좀 전에 알아봤던 지역지구제, 또 하나의 토지 공개님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고, 개발이익 환수 관련으로는 개발부담금제, 양도소득세, 지가 공시제도. 그 밑에 토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폐지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6강을 마치겠습니다.